예,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리포트 읽기일까요? 그냥 리포트 읽기일까요? 투자자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만 되면 행복한 리포트 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이 계속해서 조금 좀 잦아들고 있는데, 변동성이 잦아든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 물론 내일은 이제 파생 만기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변동성도 있을 수 있겠고요. 다 조금 아쉬운 건 뒷심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뒷심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시장의 힘이 조금씩 소진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만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조선업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S증권에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4개의 리포트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리포트를 오늘 한번 조선주들 좀 봐달라는 의견도 좀 있으셨고요. 같이 보면서 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얘기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서 오늘 뭐 JYP 엔터 규모의 경제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겠죠. 오늘부터 강의의 조금 그 질이 조금 달라집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3프로에서 재무제표 강의를 오픈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강의를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강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오늘부터 그 수강하는 내용들의 일부를 리포트 읽기에 좀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 수강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의로 끝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의를 들을 때 과연 리포트 어떤 단계에서 이것을 적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주가를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느냐, 어떤 투자 관점으로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라는 관점으로 쳐다봐야 되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의 기본 그 PPT를 중간중간에 리포트 읽기에 끼워 넣을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끼워 넣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오픈되는 제 재무제표 강의 3%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뭐 지금 준비 착실하게 잘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한 달 좀 넘게 제 얘기만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3%를 통해서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전에 적용하는 것까지 제가 계속해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17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LS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LS증권에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목표 주가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목표 주가를 유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목도 이제 제가 어제부터 쓰기 시작했죠.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6년 프리뷰를 보면 아직도 풍부한 먹거리를 보유하고 있다. 26년 하나오션의 연결 매출, 영업실적은 매출액 13.8조, 영업이익 1.6조 원으로 규모와 수익성 양대 측면에서 모두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라는 거죠. 2024년 수주한 LNGC 컨테이너선의 빠른 공정 투입으로 상반기 업종 내 우수한 영업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오션을 투자자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쳐다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하나오션은 마스카 프로젝트와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설 때 그 강의 영상을 하나 올린 거 있죠? 한 3만 분이 보신 강의 영상인데요. 거기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가치평가라든지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부 투자자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스카 프로젝트 얘기는 뒤에 가서 나오는 거고요. 지금 애널리스트의 본부는 뭐다? 본질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게 뭐다?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들이다. 이 부분을 구분해서 썼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본질 가치는 펀드멘탈이고요. 그 다음에 마스카 프로젝트는 이제 기대감이죠. 기대감이면 제가 이렇게 주먹과 손바닥을 하는데 나름대로 일치하면서 합니다. 요거는 EPS고요. 요거는 PER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마스카 프로젝트는 기대감이죠. 그 기대감이 물론 EPS로 넘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앞으로 그 이익이 늘어날 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년 수주한 선박들에 대한 공정 투입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요 표를 한번 좀 먼저 보시죠. 요 오른쪽 그림 87을 놓고 보면 현재 지금 수준 연도에 따라서 인도 연도가 있습니다만 평균 성과가 좀 올라갔습니다. 2024년도면 우리가 과거 대비해서 코로나 이후 대비해서 좀 높은 수준의 성과가 유지됐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정에 투입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공정에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수주와 인도의 차이점이 있죠. 수주와 인도의 차이점이 있는데 수주와 인도의 차이점에서 어느 시점에 수주한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조선업종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우리가 2022년, 2023년 조선업종 주가가 참 못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수주가 물밀듯이 밀려온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가는 못 올랐어요. 왜?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아직도 영업적자야.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당기순이익이 적자야 라는 부분들이었죠. 수주는 막대했습니다만 그림 87을 좀 보면 수주는 막대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것은 과거 것들이 인도가 되면서 적자 때 그니까 뭐죠 저가 수주했던 부분들이 인도가 되면서 조선업종이 이런 괴리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못 올라갔죠. 왜 저가 수주를 했을까요? 그 부분도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오션에 대해서 것들을 설명하면서 조선업종에 대한 힌트,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오픈하는 강의에 대한 어떤 맛보기 이런 식으로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수주서부터 인도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 이러한 갭이 발생했을 때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되느냐. 지금은 수주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지금 신규 수주 추이를 놓고 보면 우리가 14년대에 비하면 신규 수주가 상당 부분 조금 드라마틱한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수주 잔고도 우리가 과거 대비해서는 드라마틱한 수준은 아니에요. 물론 질은 좀 달라졌습니다. 질은 좀 달라졌죠. 우리가 당시에는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좀 많았었다라고 보면 이 해양 플랜트가 안타깝게도 조선업종들에겐 아킬레스건이 됐습니다. 다 적자로 되면서 해양 플랜트가 아킬레스건이 되면서 상선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계기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가 수주가 발주가 없었던 것들이 아니에요. 조선업종들이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를 안 받은 겁니다. 수주를 안 받은 것뿐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상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익을 구사했다라는 측으로 조선업종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제 하반기 이후로는 컨테이너선과 탱커선 인도 비중 확대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인도 비중이 높아진다. 이거는 이제 배를 넘긴다라는 거죠. 배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 우리가 처음에 수주를 했을 때 계약금 같은 경우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중도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인도할 때 돈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는 요게 이제 가끔 바뀝니다. 헤비테일 방식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인도금을 좀 많이 받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그 계약금을 많이 받는 것보다 배를 인도할 때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늘어난다라는 건 뭐죠? 현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오션에 대한 전반적인 트리거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한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은 지금 현재 마스카 프로젝트에 따라서 50억 달러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나중에 현금흐름표를 또 보면 알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배를 인도함으로써 그동안에 만들어놨었던 그러면 어떤 돈으로 배를 만들어?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인도하는 수준까지 단기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하고 물론 이제 수출입은행 일반 은행에서 차입을 또 일으켜서 그 만기 때 딱딱딱 끊어가는 이건 일반 회사채랑 좀 다른 형태의 채권들을 발행하긴 하는데 일단 현금 캐시가 이제 이익금까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비용이었다가 실질적으로 인도를 하면 비용 플러스 이익이 남는 거니까 그 남는 이익만큼 채권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잉여 현금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오션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2,476억으로 약 2,300억 규모의 일회성 인건비가 집행됐음을 감안할 때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적이 요게 이제
비용이었는데 플러스가 되죠. 그럼 5천억 정도 이익이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 역량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회성 인건비가 집행됐다라는 것들을 놓고 보면 일회성 인건비는 뭐죠? 보통 이제 4분기에 많이 되는 것들이 뭐죠? 보너스를 많이 주는 거죠. 보너스를 줬던 것이 일회성 인건비가 되고 그것을 플러스 해줘야죠. 플러스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이게 상당히 재무제표를 좀 손을 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환율 문제라든지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 그 흐름에 녹여내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 가는 것이 이제 고급 레벨이죠. 고급 레벨인데 지금 제가 이제 재무제표 강의를 만든 건 이제 초급이고요. 기초적인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중급 레벨까지 그 재무제표 강의는 좀 업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일회성 인건비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익 역량이 가셔야 되겠다. 특수사원 부분에 있어서 장보고 3라든지 배치라든지 울산 호위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본격한 매출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 특수선에서 저도 참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게 특수선 이익률이 좋아요. 이 특수선이라는 것이 이제 무기를 만드는 건데 그렇죠? 무기를 만드는 건데 이익률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선 비중이 올라간다라는 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기존 방위 산업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60조 규모에 대해서 상반기 중 드러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수주가 확정된다라면 35년까지 디젤 잠수함 12척을 납품함에 따라서 잠수함 및 군함 시장 내 인상적인 트랙 레코드 확보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캐나다 수주전을 따야죠. 캐나다 수주전을 따고 캐나다 수주전에서 그러니까 요 몇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수주를 딴다라고 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독일과 지금 입찰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척씩 나눠주겠다라는 보도도 있었죠. 저는 이건 언론 플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6척씩 나눠주면 관리 비용이 늘어나요. 독일 잠수함 6척, 한국 잠수함 6척. 그러면 동일한 부품이 2개씩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캐나다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12척을 동시에 준 다음에 만약 고장이 나면 한쪽에서 뜯어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2척을 한꺼번에 줄 가능성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언론 플레이를 해야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납품을 받기 위해서는 뭐 총리께서도 캐나다를 가셨고 비서실장이 갔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캐나다를 가면서 자꾸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대도 거기에다 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자꾸 이제 캐나다는 얻을 게 많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뭐 얻을 수 있는 마진이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따오면 굉장히 이제 뭔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것이야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이익단에 있어서의 문제는 좀 냉정해져야죠. 그렇지만 꼭 그렇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트랙 레코드를 확보한다는 거죠. 자, 글로벌 시장에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린 캐나다에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납품했어.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이 아니죠.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능력도 있어. 그러면 니네 호주 잠수함 필요해? 우리가 만들어 줄게. 어떻게? 좀 더 싸게 만들어 줄게. 이런 식의 어떤 있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 다니다 보면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 느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납품업자분들이 오셔서 납품을 하겠다라면 과거 트랙 레코드 갖고 오라고 그러죠. 어디에 어떻게 납품했느냐? 저도 강의를 할 때 그것을 많이 요구를 받습니다. 새로운 강의처에서 요구를 할 때 기존에 어디서 강의를 했느냐라는 그 트랙 레코드를 요구받습니다. 저도 이번에 또 한 도서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그걸 좀 엊그제 제출을 했는데요. 뭐 지방은행 같은 경우도 그걸 또 제출을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왕이면 경험이 있는 쪽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에도 뭐 태국 수상함, 사우디 호위함, 뭐 글로벌 잠수함, 수상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플러스 알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 17만 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필리조선사라든지 아스트랄 US라든지 하나 3개사가 연계한 대미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캐파가 증설될 때까지는 조금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캐파가 증설될 때까지는 비용 부담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증설이 끝나고 나면 미국 내 조선소향 신규 수주 확대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당장 조선업 중에서 살려면 하나를 살래 삼성중공업을 살래라면 이건 이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투자는 저는 삼성중공업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내용들이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한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예요. 제가 하나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투자를 좀 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앞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자금 부담이 심각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가 무조건 A가 좋다. B가 나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는 A가 좋을 수도 있고 누구는 B가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가고 어떤 게 더 주가가 견조하느냐 이거는 미래니까 모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생각해서 투자를 했다라면 실질적으로 하나오션이 20% 올라가고 삼성중공업이 5% 올라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고민해서 주식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키워내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오션을 사지 말고 삼성중공업을 사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뭐 가끔 댓글에 그렇게 다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제 나름대로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판단해서 주식을 사는 거. 저희가 굳이 머리 아픈데 리포트를 보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한 만여 분이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데 다른 분들 영상 대비해서 물론 시청률이 좀 떨어져요. 3%도 고민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같이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의 의지가 상당히 견조하고 그분들의 의지를 높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분들을 모시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 굳이 차영주를 데려다가 매일매일 이렇게 리포트 강의를 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오션 실적 추이를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여러분들 요것을 제가 이제 2조 7천억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2703, 304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위가 여기 10억 원이기 때문에 2조 7천억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보다는 2703에서 우리가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3265에서 3583에서 올해는 좀 줄어들 거예요. 올해는 매출이 좀 줄어드는데 어디서 줄어드느냐? 상선에서 줄어듭니다. 상선에서 줄어들고 특수선은 오히려 늘어요. 특수선은 오히려 늘을 것은 이게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가 아직은 포함 안 된 거죠. 포함 안 된 건데 특수선 매출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선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므로써 상선에 대한 영업이익이 413에서 368로 줄어들죠. 하지만 반면에 특수선에 대한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특수선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은 오히려 증가한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이 표를 놓고 보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제품의 믹스 효과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효과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하나오션 전신이 뭐였죠? 대우조선해양이었죠. 상당히 조금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겪어왔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하나로 인수된 이후에 새로운 어떤 모멘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자, 우리가 이제 요 표는 아까 봤죠? 신규 수주치. 앞으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신규 수치가 계속 쌓여야 된다라고 봐요. 신규 수치가 계속 쌓인다라는 부분들이 좀 봐야 되겠고. 자, 요 표를 한번 보죠. PER을 놓고 보면 어제 설명드렸죠? 지금 현재 수준의 주가가 유지된다라고 놓고 보면 PER이 계속해서 감소가 될 거니까 이제 이 PER이 만약에 22배로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지금보다 올라와야 돼요. 주가가 올라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시죠. 영업이익이 2014년에 흑자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2023년에 굉장히 어려웠었다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때는 수주는 들어오는데 막상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적자야. 그러다 보니까 가치 투자를 하기 좀 어려웠죠. 흑자 전환된 다음에 영업이익이 증가율이 390%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 40%이 정도 늘어나는 거죠. 흑자 전환 다음에 폭발하는 영업이익 숫자 이거 눈에 보이십니까? 390%, 365 성장성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들이죠. 자, 이게 뭐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요 장을 보시죠. 요게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업로드할 재무제표 강의에 들어가는 표입니다.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고정비용 기업과 변동비용 기업은 서로 이익을 나타내는 그 시점이 다릅니다.
이익을 나타내는 시점이 다른데요. 자, 우리가 고정비용 기업이라면 이제 손익계산서까지 이제 손익계산 나오는 건데 고정비라고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깔리는 돈이 많다라는 거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뭐 직원이 뭐 한 2만 명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뭐 야드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이런 고정비 이거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거죠. 숨만 쉬어도 나가는 거고 변동비용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죠. 고정비가 낮고 인건비에 따른 변동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손익분기점을 놓고 보면 변동비용 기업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낮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빠르게 달성됩니다. 손익분기점이 빠르게 발생되고요. 그렇지만 비용이 고정비 대신 변동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 규모가 작아요. 나중에 이제 매출이 늘어날 때.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고정비용 기업입니다.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매출이 똑같이 요 기울기는 비슷합니다. 요 기울기는 비슷한데 총 비용이 변동비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비용 기업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많고 변동비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익이 요 길이가 다르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을 투자하기 참 좋은 게 뭐냐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았으면 이익 규모가 J커브를 그려버립니다. 이익 규모가 J커브를 그리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조선업종은 거의 100%입니다. 100% 우리가 이익이 급증하면서 주가도 폭발해버린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2024년, 2025년에 조선업종의 대세 상승에 조방원전에 제일 첫 번째 조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조방원전의 조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 게 수주가 많아지고 그 수주가 결국은 영업이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영업이익 곡선이 J커브를 그렸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재무제표가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흑자 전환되면 수주 잔고를 통해서 재무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 기업이 얼마만큼 이익을 달성하면서 얼마만큼 폭발 성장할 수 있느냐. 이건 백밀러가 아니잖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실적을 우리가 확인하니까 백밀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재무제표를 제가 영상 올리는 강의 기초점만 보신다 하더라도 백밀러로 활용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려고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 결국 투자는 미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앞으로 수주 실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주 목표는 상선 57억 불, 해양 82억 불 포함해서 139억 불을 제시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 대비 40억 불의 수주 개선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모잠비크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 해지에 따른 리스크까지 떠안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8척에 대한 신규 LNGC에 대한 수주 소식까지 기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드라이도크를 통해서 드라이도크를 재가동하네요. 하면서 건조 캐파를 확대하니까 수주를 받아오는 즉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좀 뭐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짚어봤고요.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이건 뭐 수주가 쌓여간다라는 것들이고요. 앞으로 뭐 셔틀 탱커라든지 슈퍼막스급 수에즈막스급 탱커선이라든지 미국의 LNG 에카플랜트 증설에 따른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건 이제 기대감이니까요. 앞으로 이제 늘어나는 것들을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타픽을 보고 삼성중공업이죠. 자, 삼성중공업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삼성중공업입니다. 2016년 수주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건데 삼성중공업에서 이제 연결 실적으로 보면 매출은 13조 원, 영업이익은 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할 것이다. 프로덕트 믹스 개선으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건조에 대한 부분들이 믹스 개선을 통해서 수주 목표가 전년 대비 40억 불 개선된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해양이 82억 불이 들어갔죠. 제가 이제 요즘 착각을 했던 봄에서도 좀 이상했는데 아까 하나오션은 해양을 줄였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에 대해서 82억 불 정도 수주 목표를 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잠비크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삼성중공업이 드라이도크를 재가동한다. 드라이도크는 뭐죠? 육상에서 배를 건조하는 거죠. 육상에서 배를 건조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규모가 좀 작습니다. 삼성중공업이 3사 중에서 규모가 좀 가장 도크가 가장 작은데 따라서 이제 드라이도크를 이제 이용할 정도까지 수주 잔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착실히 이제 쌓여가는 수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FPSO 발주 시황 조정세로 셔틀 탱커 발주 시황 다소 조정 불가피하나 협력 조선소 연결을 통해서 VLCC라든지 수에즈막스급 탱커 수주 건조 실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미국의 LNG 액화 플랜트 증설에 따라서 LNGC 수주 모멘텀 연중 지속 전망될 것으로 보고 있다. FLNG에 대한 시장에 대한 독점적인 입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삼성중공업이 이제 잘하는 것이 이제 LNG선에 대해서 액화 플랜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LNG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액화에서 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난제들이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 지금 물병 안에 지금 이제 요 생수병 안에 물이 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액화된 부분들이라고 보면 이렇게 할 때마다 흔들리는 거죠. 근데 바다도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요 어떻게 보면 운동 파동이 서로 일치했을 때 배에 들어가는 충격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드라이 벌크라든지 컨테이너를 움직이는 거 아니라 액체를 움직이는 거죠. 액체에 대한 물동량, 그러니까 물질의 물동량, 그러니까 어떻게 운동량과 파도의 운동량이 서로 일치하면 배에 이제 파손이기 때문에 요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만들어낸 기술이 삼성중공업이 우수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 아르헨티나, 미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 가능성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설명드리고요. 조선업종 내 이제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고 아까 삼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LS에서도 저기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제시를 했네요.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유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해양 양대 부분에서 수지 이벤트가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러니까 왜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갔냐라면 우리가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거하고 본질 가치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본질 가치 쪽으로 좀 집중할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나. 저는 하나오션도 볼 겁니다. 하나오션은 언제 보냐면 연말쯤에, 그러니까 그 올해 하반기쯤에 필리조선소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전 다르게 볼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이후에 의회 승인에 따라서 군함 건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저는 좀 살펴볼 요소다라고 봐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다음 주인가요? 국회 통과하는 게 그렇게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지켜보면서 투자하려고 하는 욕구가 좀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일부 언론에서는 거론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도 봅니다. 하지만 하나오션 입장에서 본다라면 하나오션은 무조건 미국에 진출하는 부분들은 필요하죠. 앞으로 뭐 어떤 정권이 되든지 간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군함을 건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선도 못 만들어? 이거는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추진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투자가 안 이루어진다라든지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매출액 추이 전망이라든지 영업이익 추이 전망 같은 경우 앞으로 우리가 이제 향후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요때가 이제 저가 수주가 많았었어요. 이 저가 수주를 했었던 이유가 뭐다? 이것 때문이죠. 고정비. 그러니까 요때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빼먹었네요. 결국 저가 수주를 한다라는 것은 직원들 월급만 줘도 수주를 받아온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데 직원들 이익은 고사하고 직원들 월급만 줘도 다행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수주가 고정비형 기업에서는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 조선업이 대표적인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건설사 사장이면 뭐 누가 와서 뭐 건물 하나 지어달라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직원들이 놀고 있어. 그렇다고 직원들을 자를까요? 그렇게 플렉시블하게 직원들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월급만 나와도 그리고 회사 운영비만 나와도 충분히 건물 하나 지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다음을 기약하면서 일단 숨을 좀 죽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신규 수주가 조금 앞으로 좀 늘어나고 인도 기준 수주 잔고도 하나오션보다는 조금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PER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낮죠. 아까 20배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17배 수준으로 삼성중공업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도 흑자 전환되고 나니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우리가 세전이익,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 흑자 전환되고 나니까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는, 이게 조선업종의 특징이에요. 요 메커니즘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조선업종에서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고요. 이렇게 늘어나면서 EPS가 폭발해 버리죠. 이렇게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EPS가 폭발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PER이 가만히 있어도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3배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멘텀을 조선업종에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읽어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호황 중에 최전선에서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실적은 33조, 매출, 영업이익은 4.9조 원으로 고성장세가 지속된다. 현대중공업, 현대사모, 현대마린엔진까지 조선부분 전 계열사의 이익 레버리지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주기고 연평균 한 7, 80적의 LNGC 신규 발주를 기대하고 있다. 역시 대장은 대장인 것 같습니다. 사모 같은 경우 압도적인 건조, 그러니까 사모가 캐시카우예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보겠는데, 뭐 사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HD 현대사모를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지배하고 있죠. 사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컨테이너선에 있어서 거의 찍어내다시피 컨테이너선을 그동안은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에 대한 물량을 축소하는 한편 VLCC 건조 비중이 추세적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현대사모가 나타내는 이익이 한국조선해양이 상장사이기 때문에 오롯이 가져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주회사와 그 밑에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 재무제표에 있어서 연결성을 놓고 보면 미국 같은 경우 X가 이제 상장 그와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모회사와 자회사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상장하죠. 근데 우리는 모회사와 자회사 둘을 다 상장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중과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사모 같은 경우 비상장이고 한국조선해양은 상장사인데 똘똘한 비상장이 하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은 자체적인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대사모의 이익 능력에 따라서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이익 모멘텀이 달라진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LS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우리가 몇몇 비상장들을 갖고 있으면서 지주회사 LS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비상장사 중에 똘똘한 애들 갖고 있는 기업들 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51만 원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싱가포르, 미국 해외 법인을 통해서 저부가 가치 선박 시장 및 우리가 미상성 군항 시장, 요것도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한국조선해양도 우리가 마스크 프로젝트의 하나의 특별하게 그 포함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면서 한때 주가가 올랐던 게 1월 달인가요? 12월 달인가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껏 매출 추이라든지 영업이익 추이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고요. 현대사모 같은 경우 계속해서 부분들이 커지고 있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짙은 파란색 부분이라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 취득 처분 소각 계획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왔죠. SK도 나왔죠. 오늘 SK와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만 갖고 왔습니다. 총 발행 주식수 67억만 주지만 그 중에서 보유 자사주는 1억 만주 정도 되고 있고요. 자사주 보유 비중은 보통주가 1.6%, 우선주가 1.7%라는 부분들이죠. 추가 취득은 3,900만 주, 그래서 소각은 8,600만 주를 소각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익히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익히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이것을 갖고 온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이제 처분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보유 수량 같은 경우 이제 취득 형태가 여기 직접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왜 취득 형태를 여기서 보유 주식 종류라든지 거래 방법, 수량, 결정 사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취득 형태를 왜 표시를 했을까요? 취득 형태를 왜 표시했을까? 요게 굉장히 이 장에서 제가 이것을 갖고 온 이유입니다.
제가 이것을 갖고 온 이유인데요. 취득 형태를 직접 취득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직접 시장에서, 물론 증권사를 통하긴 합니다만 증권사한테 명령을 내리죠. 자, 자사주를 100주 사라, 200주 사라 해서 직접 취득한 그 계좌주가 삼성전자인 겁니다. 계좌주가 삼성전자가 돼서 삼성전자 법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이제 자사주 소각 얘기가 나오면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전에 자사주 취득만 많이 따졌잖아요.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적게는 80%, 많게는 90%가 신탁 계약을 합니다. 신탁 계약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직접 취득을 하지 않고, 법인 삼성전자가 직접 취득하지 않고 증권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니네가 대신 우리 자사주를 예를 들어서 5만 주를 내가 신탁을 맡길 테니 사라라는 겁니다. 신탁과 직접 취득의 차이점이 뭐죠? 직접 취득은 여러분들이 직접 주식 사는 것처럼 직접 사는 거예요. 근데 신탁은 사도 되고요, 안 사도 되고요, 샀다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산다라고 해서 신탁 공시를 낼 경우에는 저는 안 믿습니다. 극단적으로 안 믿습니다. 그중에서 20%만 자사주를 사고요, 자사주를 안 사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입니다. 6개월에서 1년이면 잊어버리죠. 직접 취득은 3개월에서 6개월 단위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직접 취득을 공시를 하면 무조건 사야 돼요. 하지만 신탁 취득은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신탁 공시를 내는데 안 사도 되고요, 샀는데 주가가 오르면 팔아도 돼요. 이게 무슨 자사주 취득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취득 형태를 여기에 표시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서 제가 좀 목소리에 힘을 좀 줬습니다. 그 부분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전자는 이제 직접 취득을 해서 앞으로 소각까지 하겠다. 이것이 삼성전자의 진심이다. 근데 앞으로 이제 소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직접 취득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신탁하면 비용이 늘어나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직접 주식을 하는 게 낫지 남한테 맡기면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잘 보시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JYP 엔터인데요. 10만 원 규모의 경제 시연이다라는 부분들이죠. 앞으로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앨범 부분, 음원 부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근데 보면 앨범 부분에서 지난 8월 발매된 스트레이키즈 정규 앨범이 서구권 판매분 일부 반영 및 환율 효과가 존재했다라는 거죠. 환율 효과가 존재하는 것은 환율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나나요? 환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나요? 좀 질문이 난해한가요? 환율이 올라가서 환율 효과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라면 매출이 늘어나는 건가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건가요?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현대차를 놓고 보면 제네시스를 1,400원에 파는 거하고 1,500원에 판매하는 거랑 다르죠.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8천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1,400원에 이제 계산해서 8천만 원이면 1,500원이면 한 8천 한 2, 300 정도 되는 거죠.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서구권 판매 부분에서 환율 효과가 존재함으로써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앞서 이제 제가 이제 가치 투자자분들에 있어서는 4분기 때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들을 좀 감안하자라는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얘기는 뒷부분에 있습니다. 기존 아티스트를 재계약 이후 본격적인 활동으로 인해 아티스트에 대한 지급 수수료, 그러니까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공연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 그러니까 이제 지급 수수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공연하고 나면 거기에 이익을 나눠주는 거죠. 이익을 나눠주는 걸 이제 지급 수수료라고 하는 겁니다. 이익을 이제 나눠줌으로써 이익 감소, 그러니까 공연을 하면 할수록 거기서 이익을 많이 좀 줘야 되죠. 한 번 할수록 제가 이제 출연할 때마다 출연료 받는 것처럼 그와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익 감소가 우려되지만 매출이 커짐으로써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비용도 늘어나지만 매출 자체가 워낙 커져버리니까 비용도 늘어나지만 매출 자체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견조한 영업이익이 실현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릴 거고요.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업로드할 강의 영상에도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과
그다음에 판매 단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표도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날 때는 결국 매출이 늘어나줘야 돼요.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 때 올린 영상에도 그랬죠. 매출은 뭐라고 그랬죠? 수원지라고 그랬습니다. 매출은 수원지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줘야 각종 비용을 커버하고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 제 기본 강의가 재무제표 강의가 업로드되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저는 내일도 즐거운 재무제표 읽기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는 재무제표 읽기의 톤을 좀 조금 우리가 이제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그 전에는 재무제표를 이제 눈으로 익히는 단계고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단계였다라면 실전 매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조금 더 제가 신경을 써가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